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7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멘트 한번 바꿔볼까요? 안녕하세요 영친이 여러분. 인간 소화제 노영입니다. 비가 내린 뒤로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 써니님께서 조태꾸알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꼬박 와락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요. 뉴스픽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동인 기자가 오늘 또 아주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탁상공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 여당에서 어젠가요 발표했죠.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에 비판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따와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되게 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쇼미더민심 시간에는요,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형 본부장과 함께 주목해야 할 여론의 향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깜짝 이벤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한동희 기자 함께 오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바쁜 아침이죠.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숨이 쉬어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금요일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한번 알려드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오늘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스픽 주제는 우리 한 기자가 정하죠? 네, 제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는 사실은 이거 보고 야 이거 천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떠한 이슈를 좀 가지고 오셨죠? 지금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금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패러디 게시물이 화제인데 네. 그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상임위원회 회의나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반문화법으로 이제 한 내용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게시글을 보면 글은 엄마 그리고 그림은 DBT라는 원작자가 기록이 돼 있는데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한 장관이 편의점을 찾아서 편의점 직원과 대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이제 반문화법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약간 이준석 대표 좀 닮은 편의점 직원이 있어요. 저 편의점 알바가 한동훈 장관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편의점 직원 할까요? 아니, 제가 편의점 직원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 기자가 편의점 직원 역할을 해주고 제가 우리 한동훈 장관 역할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를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럼 결제를 뭘로 하실 건데요? 어머,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셨죠? 물건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꼭 구매할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뒷사람 계산하시게 비켜주시래요. 손님 응대가 너무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벌하고 싶으신데요. 그건 제 맘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어머,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한다는 겁니까? 제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좀 중간에 말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만, 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와, 이거 정말 천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얘기가 일단 한동훈 장관이 물건을 이렇게 잔뜩 들어가지고 그리고 계산대를 가져갑니다, 편의점에. 그러니까 한 17,000원 정도 아마 네. 금액이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직원이 17,000원 뭐 없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드 결제하시려면 꽂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한 장관의 특유의 반문화법,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는 깐돌이 화법, 깐족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화법으로 지금 내용이 쭉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이걸 딱 들어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질문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상대에게 질문을 거꾸로 던지는 그렇죠. 화법인데 지금 계속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논점을 흐리고 이런 게 지금 패러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특히 김의겸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야당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보게 되면 질문하면 질문에 답을 안 해요. 그리고 네. 꼭 되돌려서 되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여당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패러디까지 지금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패러디가 너무 리얼하다. 네. 정말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봤는데 네. 지금 그래서 뭐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 지적이 나오는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한 장관에 대해서 정부의 무게를 실어서 점잖게 답변을 해야 된다. 지금 말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장관이 말하고 있는 수준은 딱 정치 패널의 수준이다. 그 이 말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네.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본인이 자리를 비켜줄 테니까 네. 한 장관 당신 여기 와서 패널로 나와라. 내가 자리 비켜주마.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솔직히 이거는 정말 정부의 위신 문제이기도 하고 한 장관도 좀 스스로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말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든 사람이 아까 뭐라고요? 글은 엄마라는 분이 있었다고요? 네, 그림 DBT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림도 너무 잘 그렸지만 이 네.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경희님. 요즘엔 총리도 그리 답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어떤 그 20대 여성에게 보내줘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게 말하대요. 맥락은 파악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네. 야 20대 중반인 당신도 젊은 애인데 당신이 젊은 애라고 말하니까 되게 재밌다 이렇게 말을 해주긴 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정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이 장관과의 대화가 희화화되고 이렇게 코미디처럼 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도 한라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5만 원짜리 슈퍼챗을 지금 보내주시면서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1도 한라사님은 근데 여기저기 지금 우리 방송 하시면서 계속 이 슈퍼챗 보내주시는데 괜찮으실까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각종 의혹, 이제 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제 딸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지 농지법 위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진 사퇴를 했었는데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오를 것이다. 이런 함화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 있는데 결국에 또 지인을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다가 아주 난리가 나면서 좀 불명예스럽게 그냥 중단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정호영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경북대 의대에 자녀들을 편입학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좀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네.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되어서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로 간다고요? 이야, 네. 이거 의사들 사이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이 의료 관련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떻게 여기를 또 가는 거죠?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장관급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앉으려면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 이사장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임추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고 공모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정호영 전 원장이 지금 계속 하마평에 거론이 되고 있고 계속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전 원장이 이 자리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어쨌든 40년지기 자기 친구는 꼭 챙긴다.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도 챙기고 뭐 나가 떨어져도 챙기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도 내가 어쨌든 한번 찍은 사람은 꼭
쓴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려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못 통과할 수도 있고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자리. 네, 그런 절차가 없는 자리. 근데 그게 바로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장 자리군요. 건보공단의 이사장. 네. 그러면은 임원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건 뭘까요? 이분이 미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뭐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걸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항상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미리 흘리고 이제 여론을 보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정호영 전 원장 말고 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호영 전 원장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지금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간보기를 하는 단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담하게, 제가 보기엔 정말 대담한데,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때 국민들이 어떤 분노를 가졌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던 그분은 나 무혐의 처분받았으니까 내가 좀 억울하고 속상하다. 당신들이 나에게 제기했던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9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호영에 8건, 대해서? 네, 8건이 무혐의는 났지만 이게 결국엔 경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가 된 상황인데 장관급 자리에 앉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고 경북대 병원장 그리고 대한위암학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뭐 그쪽 분야의 전문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친척의 농지를 임대 관리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금 나왔고 또 뭐 자녀들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좀 국민들이 여론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당시에 아들 같은 경우에도 현역 2급을 받았다가 4급을 받았는데 그게 4급 판정을 받은 게 이제 아버지의 병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간 쓴 의료비는 15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4급 판정 받은 청년이 5년간 의료비는 15만 원 썼다. 네, 척추협착이라는 질병.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 질병 관련된 소견을 낸 병원이 바로 아버지가 근무하던 네. 바로 그 병원이었다 이런 얘기군요. 아이고. 진단서 발급 전 22개월 동안 병원을 찾은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이라면서? 네. 그런 건 다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오는 거야? 대단한데요? 한 기자가 받아온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여러 군데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인 기자를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 근데 한동까지 발음하면서 꼭 한동훈이라고 말할 것 같아서 내가 좀 맨날 이렇게 나중에 버벅거리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담한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한번 듣고 가시죠.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된다는 남은 쌀 강제 매수법이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무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인데 대통령이 이 말 과연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은요 직접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김병욱 해남개미농장 대표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땅끝에서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네. 야, 정말 33년이요? 대단하십니다. 네, 33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뷰 이제 멀리 가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시지는 못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농사 지으신 그 관록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사진이네요. 최근 남부 지역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벼농사에는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 한 50mm 비가 왔거든요. 근데 마늘, 양파 등 밭작물에는 조금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조금 비가 왔는데 밭작물 해갈에는 좀 도움이 됐고 그런데 벼농사에는 사실 도움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 이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지금 행사했거든요. 우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참 열이 받죠. 열받는다. 보면 그렇죠. 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아, 먹는 사람들의 정말 그거 가지고 신경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국민이 먹는 쌀 한 공기가 200g 정도 되거든요. 네. 돈을 따지면 200원 정도 돼요. 아, 한 공기가. 네, 한 이걸 공기에 가지고 200원. 네. 이걸 가지고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고 지금 확대해서 몇 조, 매덕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보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나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실제로 쌀이 과잉된다 그러는데요. 네. 뭔 쌀이 과잉입니까? 실제로 과잉되고 있지 않아요. 수입쌀 때문에 지금 과잉이 일어난 것이지 네. 우리나라에 생산된 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자급률이 한 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우리나라 지금,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쌀이 매년 8%씩 해서 40만 9천 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입되는 그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 아직은 식량 안보 맨날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만약에 외국에서 맘만 먹으면 혹은 변수가 생기면은 우리 국민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주변 상황에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이랬을 때 네. 우리나라는 완전히 자급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호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이 농가에 지급이 됐던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농가가 좀 타격을 입게 되니까 농가 소득을 보장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식량 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매입 의무화를 반영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나왔던 건데 갑자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정부의 주장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귀에 딱 꽂힌 게 이겁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하는 법이다. 무조건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쌀을 다 사라는 그런 때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요. 네. 우리나라가 농업만 개방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방하면서 WTO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사실 피해를 입는 그 상황이 농업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불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협상 과정에서 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든가 또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 돈을 남은 돈을 모아서 이득 공유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피해가 받는 농민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게 강제 법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내용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와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2019년도에는
수입이 MMA 물량이라 해서 아주 작은 물량이 쭉 들어오다가 이제는 그 고정적으로 8%를 이제 매년 수입하는 이런 이제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쌀이 매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만 9천 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8%란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양국 개정법을 보면은 5%가 생산량이 5%가 넘어가면은 강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매입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매입을 얘기가 할 돼 수도 있지 있다.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강제 안 돼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8%나 쌀이 수입이 안 되면은 5%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입쌀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남는 쌀이라는 이 강제 매수 이 자체도 자기들이 방출할 때는 강제로 방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네네.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방출할 때는 강제로 방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매입할 때는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대통령이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쌀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양곡 수급 안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또 그리고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이 쌀을 매입할 수 있지만 열흘마다 세 차례 이상 쌀값이 1% 넘게 상승하면 이런 그 쌀을 그러니까 공공에서 가지고 있던 비축미를 팔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팔아야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지금 조항이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쌀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장난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거는 무조건 노려보고 쌀 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군 하군요. 그렇죠. 2019년도에 네. 이제 직불금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지불제도하고 변동형 지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네. 변동형 지불제도는 수확량에 따라서 그의 수확량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하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걸 없애면서 지금 양국 개정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말장난 해놓은 거죠. 그렇죠. 법을 만들 때 정확히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거든요. 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또 파는 거는 의무적으로 팔게끔 해놨으니까 그렇죠. 사실 쌀값을 예. 떨어뜨리는 거는 오히려 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정확히 발생한 것은 2021년 7월 8월 달에 네. 그에 상당히 많이 그 쌀이 생산됐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쌀이 많이 생산됐는데 네. 요 수급을 빨리 대처를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2021년 7월 8월 달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쌀값이 1%씩 이렇게 상승하면 할 수 있다. 이거 한다. 네. 요걸 적용해갖고 7, 8월 달이 조별 수확기인데 연거푸 방출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쌀값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때부터 폭락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2022년 9월 25일 기준으로 그 1년 전보다 훨씬 더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2021년 그렇죠, 기준으로. 이미 시중에는 민간 RPC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해보면 민간 RPC나 농협 네. RPC들은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재고가. 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시기에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계산도 않고 느닷없이 쌀을 수확기에 팔아버린 그냥 거군요. 수확기에 방출해버린 거죠. 수확기에. 아하. 네, 수확기 8월 달이면 조배가 수확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이때 방출해버리니까 그때부터 폭락한 것이 연거푸 지금까지 쭉 흘러와서 지금의 이런 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는 그 원래 쌀 20kg 도매값이 53,816원이었는데
윤 대통령 집권하고 얼마 안 있었던 2022년 9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그보다 24.9%, 즉 25% 정도 폭락한 4만 393원에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RPC라든가 도전공장에서 쌀을 많이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네네. 폭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나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양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쌀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고 결국 농민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농사만 지으면서 정부한테 쌀을 사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죠. 우리나라 쌀 농업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진다 하더라도 네. 매년 100% 매년 풍년이 될 수는 없어요. 풍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엊그제 내가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우리 네. 총리님 대답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년 이만큼 저기 자기들은 과잉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 쌀들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엉뚱한 대답이죠. 매년 풍년이 든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수입쌀이 매년 8%씩 들어와서 12년이면은 전체 우리 1년 쌀 생산하는 전체 수입이 1년치가 12년이면은 우리나라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 하나도 않고 계속 과잉 그래요. 그렇죠. 과잉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나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생산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무역기구 같은 곳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자국민에 대한 그런 것만 보호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걸 철폐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에 농민을 보호하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철회를 하고 없애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매년 40만 9천 톤의 쌀을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자기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거를 빌미로 해서 무조건 쌀 농사만 지어놓고 사라 이렇게 배째라 정신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부의 시각이라는 거고 그게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2019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 수입쌀을 매입하기 위해서 3,800억을 투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올해 하려고 그러니까 5,549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거의 이게 2천억이 농민들, 늘어났네. 예. 그렇죠. 농민들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막 쓰면서 농민들이 조금 남는 쌀을 매입해달라는데 못하겠다 정부가. 네.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렇군요. 이 수입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네네. 이거는 뒤로 밀어놓고 다른 문제 가지고 과잉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제가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사실은 이 농림부 장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이나 이런 농부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우르고 이분들의 어떤 식으로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텐데 이번 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대통령한테는 그냥 물가 안정만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좀 옳지 않은 법안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네. 농림부 장관이라 그러면은 누굽니까? 우리 농민을 보호하라는 농민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저희들도 기대를 했죠. 정황근 농식품 장관이 농촌진흥청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겠다. 네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엉뚱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장관이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그 전문 지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쌀 대책을 낼 때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이 네. 쌀 중에서 맛이 좋고 수확량도 많은 신동진변한 것을 없애겠다. 그래요, 맞아요. 없애겠다가 아니고 정부
정부 비축미에서 제외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주십니까? 농촌진흥청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기가 관리했던 품종이고 자기가 좋다고 관리했던 쌀이에요. 아, 이걸 과잉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이 품종을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농민들이 대단히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장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할 때는 이 품종이 생산성도 높고 맛도 좋으니까 이걸 많이 심어가지고 합시다라고 해놓고 이제 장관에 가서는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 맛 좋고 생산성 높은 그 품종은 정부 비축미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완전 정말 이거 모순인데.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자,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이기도 한데요. 쌀 농사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있는데 왜 당신들은 쌀 농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농민이 쌀 농사를, 특별하게 쌀 농사만 전업적으로 짓는 농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농민이면은 마늘 심고, 콩 심고, 고구마 심고, 또 옥수수 심고 다 해요. 그렇군요.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차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전업농으로 일부 하는 농민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농 하시는 몇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뭐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이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떤 특정인이 특정 농업에 혜택을 받는다, 이거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사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 농림부 장관도 그렇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하지는 않고, 그냥 돈 몇 푼 주어가지고, 농촌을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 목숨을 유지하게끔 그런 돌리는 식인 것이다. 그런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은 게 그냥 농가 직접 지원금을 3조 원에서 앞으로 2027년까지죠.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돈 주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갑자기 돈 주는 걸로 해결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 따져보면 그게 또 아니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 때 직불금을 5조까지 올리겠다 공약을 했어요. 네. 새롭게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농업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농민들에게 퍼준다. 직불금이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겠지만은 있어서 그런데요. 네. 공익적인 가치가 대단히 많은 농촌에 이게 투입되는 자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벼농사를 안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환경 문제, 재난 문제, 발생할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하고 어촌에서는 기본소득을 농촌하고 어민들에게 지급해라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직불금이라는 것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그냥 보조로 주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물 가두고 1년에 농사 지면서 파랗게 들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을 또 산소 공급하고 하는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준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공짜로 농민들에게 정부에 준다? 아닙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대안으로 직불제 좀 개선하겠다. 또 하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경영 이양 직불제를 채택하겠다.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겠다.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운동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됩니까? 지금 정부가 이번에 양곡 개정안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번에 진흥청에서 발표한 쌀 소득 내용을 보면요. 네. 지금 1헥타에
생산비가 1헥타의 생산비가 네. 855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총 소득은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걸 빼버리면은 15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오르는데 그렇죠. 어떤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직업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통제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촌을 운영한다면은 네. 좋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로수살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십 년 전에 가로수살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밀가루하고 다른 것을 없애자 그래갖고 찰기를 없애자 하면 막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어요. 근데 하다가 흉년이 들면은 없어지고 또 많이 생산하면 또 하고 네. 지금 지금 전략작물이란 지금 전략작물 재배하겠다고 지금 내세웠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발전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타작물 재배라고 해서 조금 생산이 많이 되니까 타작물 재배라고 해서 이름을 주고 이런 그 논에다가 네. 가로수살 또 풀 사료 이렇게 재배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바꿔서 뭐라 하냐면 대체작물이라고 해서 또 바꿨어요. 그 중간에 또 없어졌다가 대체작물 바꿨어요. 그 중간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또 쌀이 생산이 줄어서 흉년이 되니까 없어요. 살짝 없어져요. 아. 그 다음에 또 대체작물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한참 동안 대체작물 하다가 또 조용해졌어요. 생산량이 네. 줄어드니까. 그 이제 또 이게 다 같은 내용의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는 이름을 바꿔 전략작물이라고 해서 또 농민들에게 타작물을 심어라. 네.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일관할 수 없는 이미 발생했던 내용들을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만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한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농촌의 현장에서는요 가로수살을 하라고 그러니까 심으려고 벼니까요. 네. 벼니까 재배하는데 특별하게 일반 벼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벼니까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걸 재배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매입에 갈 사람이 없군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허. 그러면서 하라고는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을 어떻게 농민들이 믿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청년농을 육성한다고 하는 정책도 현실적으로는 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1헥타르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55만 원 정도인데 실제 판매되어서 수익이 얻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전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정부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이 고령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썩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필요는 하죠. 필요는 많이 한다. 필요합니다. 예, 있으면 좋다. 필요하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많이 바꿔야죠. 아, 왜요? 현장에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계속 그냥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안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잘 만들어서 네. 정말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야 이분들이 와서 마음 놓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대책이라고 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없다. 그리고 그런 마저도 계속해서 정책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은 사항 내지는 정말 절실하게 이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인터뷰하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근본적으로 문제는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지 않는 쌀이 남아돈다고 이러면서 지금 과잉이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저는 매년 지금 우리나라에 8%씩 들어오는
80만 9천 톤의 이 수입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시중을 교란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만큼 수출하든지 어떤 대안을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서 아니면 재협상을 해서 지금 우리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입량도 줄여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60kg까지 줄었는데 네. 1년 소비량이 네. 그러면 재협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걸 규제를 하고 해서 협상을 다시 하든지 WTO 협상을 다시 논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걸 영구적으로 가져갈 겁니까 정부가? 그렇죠. 저는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통계 네.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매년 쌀 수확량 통계 나오면요 매년 틀립니다. 매년 틀려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해서 그때서 이제 확립되고 그러는데요. 사전 조치를 취하려면은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 통계 거의 안 나와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8월 15일, 9월 15일 계속 조사하지만은 네. 제대로 된 농업 통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일이네요. 지금 위성이 날아다니고 GPS가 사용되고 하는 이 시기에도 네. 이렇게 농업 통계를 못 낸다면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이런 구조를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데 우선 농업 통계가 제대로 안 되오니까 실제 과잉 공급이 아닌데도 과잉 공급이라고 하면서 좀 정책의 혼선을 빚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 톤수 이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문제는 해결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되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몰랐던 농촌의 현실을 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통계나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혹시 그냥 탁상공론처럼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강하게 드는 상황이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병욱 해남 개미농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쇼미더미신 코너 들어오겠습니다. 어서.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2023 DMZ 평화 마라톤 그리고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하는 우리 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강원희님 슈퍼챗 매우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좋은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또 신경 써주시니 감개무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이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우리가 들어봤거든요. 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 네, 농촌 현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이 그동안 사실상 이걸 방치를 해왔다고 보고 또 거부권까지 이 대통령이 행사했다는 거는 좀 네. 아무래도 농촌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도 들어보니까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혹은 보도나 기사를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들었던 그 지시하고 또 완전히 다른 통계가 잘못됐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 농림부 장관이 본인이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했던 얘기랑 지금 장관이 돼서 하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그다음에 외국산 쌀을 수입하게끔 지금 해놓는 그 정책은 왜 안 바뀌면서 우리 보고만 지금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수입하는 쌀은 또 오히려 오히려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오로지 모든 희생을 우리 국민들에게만 하고 농촌에만 전가시키는 게 사실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얘기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중요한 게 이 집권 여당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일파만파 최고 리스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더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 그 중에는 이제 농민을 대표해야 되는 성격도 있을 테고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농민들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대안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한 그릇 한 공기 밥을 비워야 되는데 뭐 공기 반 소리 반입니까? 네. 이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책이라고 내놓긴 내놨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그동안 그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하고도 좀 모순되고 배치된다. 이게 사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냥 야당이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반대 의견을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들려서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늘 담배님, 네. 또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쇼미더미심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픽 보면서 한번 추이를 설명 듣겠습니다. 배 소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대통령의 긍정평가 네. 이번 주 조사 결과가 33.6%로 직전 조사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한 3% 정도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2.5%. 예, 1.5% 직전 조사 비교했을 때는요. 그리고 네. 부정평가는 63.4%. 직전 조사보다도 몇 퍼센트인가요? 예. 직전 조사보다도 긍정이 2.6% 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부정이 2.5% 포인트 올라갔네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다섯 번째 주는 긍정평가가 36.2%였는데 네. 이번에는 33.6%. 33.6%. 그러니까 2.5%?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2.6% 정도 이제 더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61.9%였는데 이번에 63.4%란 말이에요. 이게 한 1.5% 정도 또 더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표본이 1,033명이었고 남성 546명, 여성 487명, 보수가 32.2%, 진보가 34.5%, 중도가 33.2%였습니다. 네. 이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뭐 이승영 본부장님께서 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데서 보수가 32.2%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3.6이니까 딱 보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딱 보수만. 네. 자, 다시 하락세로 어쨌든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봤더니 리얼미터였나요? 0.7%포인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갔다고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등이라고. 반등이라고 하면서. 저도 그거 예, 봤습니다. 그 보셨죠? 그게 봤습니다. 리얼미터였던가요, 그걸 그때? 반등이라고 예, 하네요. 그래서 내가 네. 그거 보고 좀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좀 웃었는데 그거에 비교하면은 2.6%나 떨어졌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떨어진 거네요, 그러면. 지난주가 사실은 좀 이상한 건 아니고 아무튼 반짝 그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네. 근데 이번에 그 보수층 지지율만 놓고 보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71% 지지율이었는데 네. 63.9% 그러니까 즉 6.1% 포인트가 떨어졌다. 오차범위 밖으로 그만큼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가 반짝 결집했던 것이고 원래 보통 보수층 추이를 보면은 지지율이 한 60% 됩니다. 네. 근데 지난주가 특이하게 보수층이 위기감 때문에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지금 일본 그 퍼주기 외교 폭풍 계속되는데 대통령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그 갈라치기 항상 그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네. 항상 갈라치기 행보를 많이 하셨다. 대통령이. 예. 그 4.3 추념식 불참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서해 수호의 날 그 기념식 가서는 뭐 울고. 울으시고 뭐 유족 위로하시고 했는데 왜 4.3은 안 가셨을까?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라면서요. 안 가실 그 수도 행사가. 있어요.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 네. 상황이 뭐냐면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태영호 위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뭐 왜곡하고 4.3 학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지령이다. 예. 그리고 지금 진실화해위원장 그 대통령 임명한 그 김광동 위원장 4.3을 폭동이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서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좀 이승영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체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이슈가 논란으로 불거지면 그냥 말을 안 해요. 추가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계속했죠. 예, 예. 토론을 하고 어떤 형식을 빌려서든 뭐 기자회견이든 뭐 국민과의 대화든 대국민 지지율이 연설이든 내려가더라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는데 소통을 계속 했다는 소통하시고 거죠. 노무현 정부 때는 네네. 근데 이번 정부는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어젠다가 나오면 그냥 침묵하고 뭉개고 넘어가. 뭉개고 넘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막 대대적으로 눈을 좀 다른 데 돌리게끔 네.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런다는 거죠. 하늘에 보니까 뭉게구름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언제 나오나 했어요. 우리 또 배 소장님 이런 예. 재밌는 재치는 아재 멘트. 개그인가요? 예. 자, 이승현 본부장님 어깨 좀 펴달라는 또 죄송합니다. 우리 PD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인데요. 주중 이슈를 고려할 때 어떤 부분들이 하락 포인트인지 이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중도층의 이런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도층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는데 네. 지난번에 그 대구 서문시장 또 가셨죠? 네. 근데 거기 가면 뭐 힘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 대구 경북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55% 지지율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50.4%입니다. 네. 거기 가봐야 지지율이 결국 뭐 전혀 상관이 없다. 6번이나 부부가 갔는데도 오히려 떨어지더라. 그렇죠. 네. 예,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다 자기 지지층 챙기기 혹은 그렇죠. 집토끼 챙기기인데 뭐 이번 주에 시장도 가시고 뭐 시구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뭐 그게 다 별 효과가 없다. 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거나 하지 않으면 네. 결국 아무 그런 쇼 일종의 이벤트 이런 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보니까 보수층에서 긍정평가하는 비율이 63.9%였는데 부정평가는 33.4%이고요. 진보층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거는 9.6%이고 부정평가는 88.9%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 직전에 있었던 그런 그 정치 성향별 평가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도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긍정이 30%, 부정이 67.3%였는데 이번에는 긍정이 29.3%, 부정이 66%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도층에서 조금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향을 내보냈다고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였어요. 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은 지난번에 그 평가했던 것하고 비교해보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역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리스크인 거죠. 그런데 왜 중도층이 더 타격을 받을까? 다른 조사도 우리가 이제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우리 기준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한 주 전에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이제 파장이니까 결집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도무지 이제 지지층들도 결집을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최고위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조수진, 연이어 나오고 김기현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정광훈 목사 관련된 내용에서 계속 설전을 벌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 나온 걸 보면은 투표율이 텃밭인 울산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매우 낮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육감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집할 이유를 특별하게 딱히 동기부여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발생하고 있다. 비교할 네. 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도 우리가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를 조금 좀 들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본부장님이 네,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예. 56.2%가 아예 기대가 없다 또는 기대가 적다라고. 좀 빨간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죠. 네네네. 예. 그렇게 말씀 기대가 크다고 답하신 분들은 이제 41.2%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당연하죠. 이게 민심인 거죠.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높네요. 41% 정도나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저는 한 30%. 혹시나 그동안 왜 저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뭐 항상 사고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아니 저는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네. 그 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41.2%가 지금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금 더 나온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이미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은 매우 높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도층 정도는 한미 정상회담이 경제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고 또 반도체 뭐 전기차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최근에 안보실 파장과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저는 중도층으로 하여금 그래 그러면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 일부 우리가 좀 양해를 얻어내고 IRA 관련해서 대통령이 가서 또 뭐 바이든 대통령과 좀 긴밀하게 안보 협력하고 북한에 대해 대응하겠다. 그것 말고 특별하게 더 뭐 추가적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반영됐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거는 뭡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뭐 G8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G8에 포함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민심이 원하는 건 경제 이슈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뭐 북핵 억지 확산, 뭐 억제력 확산 이런 걸 얻어온다 이런 얘기들만 있는데 네. 결국은 반도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수출이 완전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 2월에 그 대중국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반도체를 통해서 계속 중국에 팔아왔는데 미국 중국 싸우는 바람에 우리만. 저기만 말하자면 저 새우등 터지는 그런 꼴이 됐고 우리 무역 상대국 중에서 30년 동안 흑자였던 것이 중국인데 갑자기 이렇게 최대 적자국으로 변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 고용하고 하는데 물건은 중국에는 팔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것만이라도 그 예외를 얻어와야 된다. 가서 또 뭐, 북핵 확산을 억제하는데 뭐, 이런 걸 지금 민심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경제 이슈가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충족 못하면 또 일본 그 한일 정상회담 이상의 폭풍이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 반도체법이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등등에 대한 즉 이런 경제 관련 그런 법안들이 우리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리를 조금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라서 특별히 더 배려한다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2025년부터는 중국에서 이제 생산된 핵심 강물을 넣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대체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핵심 강물 협력 국가로 들어가야 우리는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다면 그러면 그건 또 평가할 만한 또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저는 상당히 좀 어두운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뭐 자유와 연대가 11.7%,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을 좀 펼쳐달라. 또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좀 세워달라. 뭐 신뢰에 기반한 국익을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는데 저 해석을 배 소장님 좀 해주실까요?
네, 신뢰 기반한 국익이라는 게 진짜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반 정도로 가장 높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실리라는 부분을 밑줄 치면은 여기에 어디가 해당될 수 있냐면은 미국도 있겠지만은 중국에 해당될 중국,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중 정서를 부채질하고 부추겨서 중국하고 등을 지면은 그 부메랑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반도체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넓은 시장도 그렇고 또 안보적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과 가까운 거 좋다 이거예요. 또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도 필요하면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지금 도외시되고 좀 내팽개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인식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게 자유와 연대거든요. 네. 그게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게 꼴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에 그거는 집중해달라가 제일 추상적인 낮았다. 거 다 됐고 이제 진짜 실리 외교로 하자. 그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신뢰에 기반한 우리 국익을 따지는 그런 외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물건을 가서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빚만 적으니까. 영업사원이 영업을 너무 못하네요. 너무 못해. 너무 이상하네요.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영업은 네. 제가 잘하는데 자제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쳐다보는 거 보셨죠? 예, 자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역대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3.2%, 김영삼은 2.6%, 김대중 대통령 17.0%, 노무현 대통령 15.7%, 이명박 대통령 11.2%, 박근혜 대통령 7.9%, 문재인 대통령 25.4%로 제일 높고요. 윤석열 대통령 10.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이 오히려 외교안보 정책을 참 잘했다. 그 외교안보 쪽에 네. 그 한반도 평화 부분, 남북관계 이것도 좀 가만히 됐다고 보고요. 네. 그 바로 직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 우위가 있지 않았느냐. 네. 특히 대일 외교 같은 거 봐도 그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관련은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었고 거기에 우리는 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소부장 산업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맞섰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됐잖아요. 그게 다 허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느냐. 그 부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앞서 질문하고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 게 네. 서로 이제 응답한 것을 우리가 교차 분석에도 나올 것 같은데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이 순서대로 지금 외교 잘한 걸로 높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 실리와 국익이 강조됐다라고 이제 응답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가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로 돼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면 대체로 응답자들이 인식하건 된 자유와 연대 그런 걸 막 강조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거는 좀 되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 좋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10.4%라고 하는 건 현역 대통령인데 지난 직전 대통령 25.4%보다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해봐도 상당히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같은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지지율은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슈퍼챗 보내주셔서 하늘담비님, 박경희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주목한 분은 이분입니다. 5시의 태양님. 5시의 태양님 제가 보기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왜요? 24만 4천 원을 보내셨어요. 왜? 왜 이러실까요? 아니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너무 높은 금액이 들어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24만 3천 원이면은 4천 원, 24만 4천 원. 24만 4천 원요? 네, 무슨 의미가 있는 이건 관리비인 숫자일까요? 것 같은데요. 관리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잘못 보내신 거예요? 잘못 이체라서. 여보세요. 일본엔 좀 웃겼어요. 네. 황선 눈깔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이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뭐 자유 연대 가치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안 되고 있다. 안 와닿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심에.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얼마나 실리에 기반한 국익 외교를 안 하면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요청을 하겠느냐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강조하고 주장했던 그런 것, 즉 말하고 실제 행동은 완전히 반대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좀 전에 제가 슈퍼챗 관련해가지고 잘못 보내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이 낙장 불입입니다. 그렇죠. 환불은 없습니다. 뭐 네네, 이런 거. 환불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 우리 계좌가 환불이 안 되는 계좌죠. 근데 5시에 태양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네. 아, 이건 내가 낙장 불입도 아니고 관리비도 아니다. 잘못 보낸 것도 아니다. 네. 우리 조카들이 보낸 거다. 세상에 세상에 조카분들이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보내주셨나 봐요. 와, 이거 정말 의미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가 크네요. 네, 정말 다시. 돼지 저금통이네요. 조카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와, 이제 우리 그 뉴스토마토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후원은 우리아이 재단과 함께 베이비박스 예. 후원 플러스 미혼모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또 취지에 동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슈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어떤 추세인지 배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정당 지지도인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35.5%로 약 한 12.5%요. 12.5% 차이가 나죠.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인데 많이 차이 나네요. 이걸 이정현 본부장님도 설명하실 텐데 우리가 시간은 없더라도 짧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조사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일종의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쪽,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쪽, 그래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눌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최근에 그만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조수진, 태영호, 김재원 이런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저는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어제 4월 5일 날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였나요? 4월 5일 날 우리 투표했잖아요. 선거했잖아요. 보궐선거도 하고. 울산에서 김기현 그 대표의 남구. 텃밭에서 네, 남구죠. 울산 남구 기초의원이. 네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이 됐어요. 이런 건 사실은 좀 심각하게 판단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힘에서도 어제 김기현 대표도 그 위기감을 느끼고 뭐 기강 잡기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총선까지 이 최고위원들 이 진영으로 가면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뭐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뭐 윤심에 충실한 인물들로 다 최고위원을 채웠는데 자격이건 뭐 능력이건 이건 보지도 않고 오로지 충성심만 갖고 했으니 뭐 이건 뭐 자초했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갑자기 결국은 김기현 이제- 대표가 여기서 네.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고 말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는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예,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론이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초장부터 좀 막아보자.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저는 판을 좀 깨보자. 판을 깨보자. 그냥 이 선거구제로 그냥 다음 총선 가고 싶다. 저는 그게 아닌가.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관리비라고 하는 오늘 정말 우리 이성영 본부장님까지도 웃게 만든 핵심의 개그였는데 300명 아니 300명 들어보세요. 300명 의석 중에 네. 30석을 줄이자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가가치세냐. 10%. 그러네 또. 아니 60명도 아니고 왜 이게 30명일까? 사실 이런 주장하면 국민들 다 찬성하죠. 국회의원도 꼴 보기 싫은데 맨날 싸우고 이거 포퓰리즘적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국회의원 월급 줄이다는 주장도 그거의 여론도 높아요. 매우 높죠. 매우 높잖아요. 네. 그런 주장은 또 안 해요. 이게 참 본인은 의석수 줄인다고 해봤자 계속해서 공천 받을 거다 이런 취지인가?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울산 남구와 울산 교육감 완전 일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격 이격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 투표율도 매우 낮았어요. 투표율이 낮았죠. 지지율도 낮고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간 거죠. 왜?
도저히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못 가지겠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수 줄이는 주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자기 직을 걸어야 되겠죠. 나는 이것만 통과되면 난 안 한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 지지도를 보면 이번에 2.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댓글이 왜 이렇게 높아? 6석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6석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2.7%면 높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진보당의 약진입니다. 이번에 전주을 물론 뭐 안혜욱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전했습니다만은 3위 하셨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진보당 의원이 한 석을 가져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년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일단은 그동안 그 양당 정치에 좀 염증을 느낀 표심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물론 이번에 민주당이 뭐 후보를 낸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정의당이 과연 그동안 대안적 역할을 좀 제대로 해왔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또 표심에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국회 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진보당이 원내 진입한 건 뭐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내년 총선 1년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4월 10일에 총선을 하는 네. 거거든요. 지금 국회는 양강구도이긴 합니다만 제3지대, 이 제3정당의 약진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인지 이게 선거제 개편하고 좀 영향이 있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대는 많은데 과연 현실화될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뭐 국회의원 수 줄이자 그래도 그게 잘 안 반영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국민들은 분노는 하고 있지만 대결 구도로 또 진영화돼 있고 또 제3 세력이 개입되기는 등장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데 국민들의 한결같이 바람은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실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 뭔가 정말 능력,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 능력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다. 그 요구에 부응해 줄 수 있는 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마음도 옮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뭐 이런 구상들이 막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표심을 잡기 위한 뭐 구상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 구상들을 끌어모을 구심적 역할을 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대중적인 인지도 있는 인물이 없다. 네. 자, 쇼미더민심 여기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그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광고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시험 삼아 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이 코너 해보고 괜찮으면 쭉 가고 안 되면 그냥 다들 괴로워할 것 같아요. 일단 잠깐 광고 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계속해서 저랑 함께 하시죠.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끝난 줄 아셨겠지만 끝난 게 끝나는 게 아니다. 본격적인 재미를 한번 지금부터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필터링 없는 쇼미더 영심 코너 한번 쇼미더 민심이 아니라 영팀이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한 쇼미더 영심 코너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했던 그 내용 결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의견까지 짚어보면서 한번 이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배 소장님은 이따가 시간 되시면은 다음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용히 빠지시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때부터는 이승현 본부장을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사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조사
여론조사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처럼 신뢰 구간 이런 거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퇴론에 대해서 영친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3만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니 본부장님. 사퇴해야 한다가 95%로 그렇죠. 너무 압도적인 걸 충격인데요?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퇴할 필요 없다도 4%나 나왔어요, 배 소장님. 네네.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퇴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사퇴하면 예전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마치 무슨 탄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두수 그렇죠. 앞을 내다보는 답변이었군요. 네. 자, 한동훈 사퇴론에 대한 댓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다시 오라님. 자, 이미 수사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내려져 있는데 검찰 독재 시대를 이용해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이삐리님, 다른 부서 장관도 아니고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사수해야 하는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아침에 한동희 장관이래. 한동희 있어요, 우리. 한동희 기자하고. 한동희 기자 있어요. 네, 네. 제가 우리 한동희 기자하고 형은 아니고. 편의점에 갔던 한동훈 장관 이 패러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직원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업방이니까 나가달라 그러니까는 한동훈 장관이 제가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영업방해가 뭔지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거 아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편의점장 댓글에 한동훈 장관. 좀 전에 댓글에 다른 부서 장관도 아니고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럽니까? 이 말하고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우선 재밌게 웃기고 싶어하는 우리 배 소장님 이거 뭡니까? 갑자기 또 웃음을 요구하시니까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법 지켜라. 네, 이게 너무 아주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저는 우리 한동훈 장관도 그렇지만은 네. 그 윤 대통령도 사실 상권 분립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머. 왜- 대법원 판결 그렇게 강제동원 무시하고. 그렇게 했고 또 이번에 거부권 행사도 입법기관에서 한 걸 갖다가 또 거부권을 또 이렇게 행사하고 네. 항상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하고 입법부를 너무 말하자면 좀 무시한다 할까? 뭐 이런 건데 그 밑에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그걸 안 따라하겠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한 장관 별명이 편의점 한 장관이 돼버렸어요. 편의점 한 장관. 아주 갑자기 이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가 됐네요. 법을 무시하는 부의 장관. 이거 또 갑자기 또 한 건 했네요. 아니, 제목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승현 본부장 그동안 점잖게 말씀하시다가 이 쇼미더 영신 코너에서는 또 세게 말하네요. 대통령도 상권 분립을 왜냐면- 좀 무시하는데 뭐냐. 아니 이 이렇게. 민심이 네. 보기에 아니 이건 너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독재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다 갖고 좀 있거든요. 독재라고 그럼 말씀하신 거 맞아요? 독재? 독재죠. 어허. 독재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니라는 거, 본부장님이 한 말이라는 거. 독재 맞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네,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직무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바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삐리님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 탄핵에 찬성하시면서 한 말이에요. 바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까지 왔군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지금 뭐 사퇴 여론조사가 네. 95%네요. 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 사퇴 신중론도 있습니다. 따니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문제를 삼고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을 제기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부분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니까 국민의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 그렇죠. 있도록만 조성해두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역풍이 불 것이다 이걸 걱정하는. 역풍? 아, 그놈의 역풍 지겹다 진짜. 맨날 그 역풍 얘기하다가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역풍 무슨 역풍이 또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이 본부장님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 의견을 분석을 해보면 저는 한동훈 사태 신중론이 더 뼈아픈 것 같은데요. 아, 왜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부분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니까요. 반사 이익을 볼 더큰 더 큰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예. 그 얘기가 딱 이분의 말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이재현님께서 예. 사퇴시켰다가 윤석열 꼴 날까봐 염려되기도 그 얘기예요. 아, 오히려.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사태 반대한다 4%가 그냥 4%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그렇죠. 뼈 때리는 4%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고희정님께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싫어요. 이런 용어는 검찰이 만든 거니까 삼가하면 좋겠어요.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에도 후보자가 세뇌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을 보고 심각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건 언론의 문제도 있죠. 언론의 그렇게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져온 거니까. 사실 이 예.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고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용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한동훈 사용법을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일렁이다님. 한동훈에 대해서는 무대응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필요한 중2병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해요? 네. 네. 근데 언론에서 그냥 그러니까 원래 계속해서 다뤄지죠. 쓰죠. 이게 나라냐님 사퇴를 왜 합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깐족될수록 비호감이 커지는데 오래 있을수록 좋죠. 나는 우리 제작진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편파적인 방송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까 다섯의 태양님께서 24만 4천 원 보내주시면서 조카들이 모아서 보냈다고 하니까 예. 새희망님께서 24,400원을 보내주시면서 아들 용돈으로 아이 사라 기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재치들이 그냥 만빵이고 아까 다섯째 태양님을 응원하는 조카들 잘 키웠다 이런 댓글들이 또 쇄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참 오늘 이 쇼미더 영심 재밌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딴생각 711님께서 이렇게 너무 당연한 조사 말고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애매한 설문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제작진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너무 힘듭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댓글도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우일장님, 노변님, 무리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이렇게 정통파로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오인문트님 시사 사이보그 노영희 파이팅 이런 얘기도 사이보그요? 네, 시사 사이보그 감사드리고요. 어머 이거 배종차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가버리셨네. 할 수 없습니다. SN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극법 거부가 60세 이상 농민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 거부권 행사 그거하고 이렇게 살짝 어긋나 가지고 네. 60대 이상 그 지지층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아마 다음 조사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예. 미디어 토마토에서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하면 좋겠다는 문항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 그럼 네, 저희가 의견 주십시오. 전달을 해가지고 다른 여론조사하고 좀 차별화된 여론조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내용이나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S님께서요. 노영이 속 시원한 뉴스 진행 잘 보고 있습니다. 미력 하나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뉴스인사에다가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공익 캠페인 지금 진행하고 있고 버려질 위험에 처한 영유아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 후원단체를 설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방송 보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시면 그걸로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강원희님처럼 우리 아이 재단에 아예 그냥 후원자로서 가입을 해주시면 또 괜찮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저희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쇼미더미신 처음 해봤는데요. 원래 방송 끝날 때 동접자가 5,000명이었는데 방송 끝난다는 거는 이제 쇼미더 민심까지 끝날 때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잠깐 2,000명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이게 아마 좀 괜찮은 코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더 재밌게 한번 또 좀 더 알차게 방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에 많이 감사드리고요. DMZ 마라톤 후원 광고 한번 더 보시고 저희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